네, 7월 20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일주일 동안. 지금 7월 말이에요. 딱 보니까 2달 남았어요. 신경 이제 좀 피치를 올리셔야 될 때죠. 그래서 국사도 너무 할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자원도 많아요. 걱정 마시고 그냥 페이스대로 가시면 돼요. 지금 또 이제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국사해야 해. 그런데 국사는 어때요? 흐름 잘 보면서 사건의 개요, 그 다음에 사건의 핵심만 보시면 돼요. 사실 사건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깊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자원, 자원은 글로만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국사와 자원을 잘 묶어서 국사 문화편에서 자원 할 거예요. 자원 이제 오늘 웬간하면 자연자원 끝낼 거거든요. 자연자원 끝나면 이제 문화자원으로 들어가면 국사의 문화면과 거의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화면하고 같이 보려고 지금 커리큘럼을 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그래요. 그 당시에 가면 내가 그때 이제 9월이 되잖아요. 9월이 되면 7월 달에 너무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말고 그냥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찬찬히 가면 지금 9월 달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내용을 다 외우고 암기하고 있었을 텐데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때 보면 내가 그때 7월 때 6월 때 그냥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하나 그냥 하나씩 맞춰간다. 흐름을 이해하고 암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걸 해요. 그래서 9월 때 가면 마음이 급해지는 거지. 왜냐하면 탄탄하게 쌓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꾸 리마인드 시키는 이유가요. 7월이라고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8월도 늦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 분량 따라오시면서 천천히 쌓으시면서 올라오면 그냥 정신없이 막 외워갖고 9월달 보면 아무것도 손에 지니지 못하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내 시간마다 탄탄하게 외우시고 축적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국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해외 동포분들이 이제 국사를 공부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항상 얘기해요. 근데 의외로 또 국사를 잘 맞아. 한 번도 그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국사를 또 잘 맞췄나 하면 그냥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 들으면서 그냥 막 했던 것을 수업 시간을 잘 지냈고 그 다음에 시험 볼 적에 그것이 떠올라서 그냥 뭐 찍었건 무의식적으로 했건 국사가 생각보다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특별히 한국에서 잘하고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도 충분히 국사에서 시험 과목을 공부할 수 있고 그 매 시간마다 축적된 것으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에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사 9월 달에 내가 통과 못해도요. 그냥 9월 달에 통과 못했어. 책 덮고 또 볼 적에 하나도 기억나게 안 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9월 달에 내가 설사 단지 몇 점이 부족해서 떨어졌더라도 그냥 9월 달부터 다시 공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씩 그냥 천천히 또 쌓아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 내년에는 올해 말에 또 이제 공고가 나겠죠. 내년 4월 시험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뭐 그러건 간에 어쨌건 간에 그냥 축적해서 쌓으세요. 너무 급하게 무조건 막 이거 보시면서 나 너무 급해. 그냥 막 이렇게 할 거야.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천히 쌓으시면서 9월 때 가면 후회하지 않게 하나씩 쫓아오세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요? 이자겸의 난까지 했어요. 이자겸의 난은 그렇게 큰 포션은 아니에요. 문제 자체로는. 그런데 이자겸이라는 분과 항상 묘청이 같이 나와요. 머릿속에. 왜냐하면 연도도 비슷해. 이자겸에는 1126년이고 묘청의 난은 1135년에 그냥 거의 10년 터울이지만요. 이자겸의 난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묘청의 난이 발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겸이 무슨 척준경이 막 문제 나오고 뭐 이자겸의 굴비 이런 거 문제 안 나요. 물론 자원에서는 굴비 얘기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이자겸 자체 경원희 씨가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도 했잖아요. 이 사람은 완전히 이 씨 집안의 뭐예요? 경원희 씨 집안의 왕권화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작업도 많이 해서 뭐 무슨 거북이상을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막 이 씨를 막 적어 놓고 막 그러면 이제 왕권이 생긴다 이렇게 믿기도 하고 옛날 분들은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겸 같은 사람들은 문제의 전면에 뭐 이자겸의 굴비, 이자겸의 척준경 막 이렇게 인종 막 이렇게 막 나오진 않아. 하지만 이 사람부터 시작해서 외척이 또 팽배를 했고 외척 세력이 중첩형 혼이죠. 완전 뭐 심지어는 인종인 손주한테까지 또 이모들을 막 시집 보내고 자신의 딸들을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는 또 이것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종내혼으로서.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너무나 욕심이 심했기 때문에 과했기 때문에 척준경과 얽혀서 척준경이 또 나중에는 또 이 이자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척준경도 탄핵받아서 또 제거당하고 그런 사이에 고려 사회 내에서 굉장한 분열이 일어났단 말이죠. 귀족 사회에 대한 그 분노도 있고 그리고 인종 자체가 일단은 이자겸의 난 때 아무도 귀족들이 나서서 일을 해결해 주지 않았단 말이야. 이 해결해 한 것이 척준경을 뒤에서 이렇게 진짜 막말로 모의해서 꼬셔서 인종이 해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종 자체도 이자겸의 난이 진압은 됐지만 신하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분은 흔들려. 그리고 인종이란 인종이 이제 부각은 되지 않았지만요. 이분이 지금 묘총의 난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중심을 잡지 않았어. 좋은 리더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귀족 세력 있죠? 이제 나올 거예요. 묘청의 서경촌도 보면 개경의 문벌귀족이 있어요. 개경의 문벌귀족이란 건 항상 이 사이에서 이분은 갈등해요. 인종이 앞에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설명으로는 드리면 개경파와 서경파의 사이에서 정확히 선을 긋지 않고 이럴 때는 서경파, 이럴 땐 개경파야. 심지어 그래서 어때요? 한번 보세요. 개경 문벌귀족 보수 세력과 그 다음에 개혁적 서경 세력인 지방의 신진 관료 세력이 대립하는 데서도 어때요? 이분은 그렇게 뭐 한 편을 들진 않았어.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자겸의 난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기존 문벌 귀족한테 굉장히 회의감을 느낀 거예요. 아, 내가 힘들 때 저 사람들은 쟤네들은 나를 구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어때? 묘청이라는 승려, 그 다음에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어때요? 인종한테 다가가는 거죠. 여기 지덕이라고 많이 해요. 땅의 덕. 이게 개경은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경으로 갈 때가 됐습니다. 오죽하면 고려를 개창하신 태조께서도 서경을 중시할 것이라는 훈요 10조를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종은 어때? 흔들려요. 그래서 심지어 어때요? 호의적이 되면서 대화궁이라는 궁궐까지 만들어놔. 서경이 막. 그런데 어때요? 만들어놔서 지금 1129년에 궁궐 완성까지 해요. 그런데 기존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읍을 옮긴다는 건요. 굉장한 권력 충돌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얘기인 거예요. 개경에 다 지금 땅도 있고 우리 자식들 다 지금 개경에서 공부하고 있고 수도야. 내가 다 여기 본거지를 삼아놨는데 왕께서 갑자기 서경으로 옮긴다네. 그럼 난 어떻게 돼? 신하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문벌귀족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들, 그 이자겸의 난을 거치면서 온 세력들, 그 다음에 갑자기 생긴 개혁적 세력들, 묘총으로 표현되는 세력들, 뭐 신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신세력은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각 왕조의 특징들이에요. 나중에 또 조선 가면 또 이 문제들이 생기죠. 조선에서는 또 언제 또 도읍을 옮기려고 해. 정조 때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화성 행궁 생기게 되죠. 다 지금 역사는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경파들은 서경으로 가면 안 돼. 서경파는 뭐예요? 서경으로 가서
새 세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묘청이 막 안간힘을 쓰죠. 승려. 그래서 보세요. 전개는 묘청일파의 서경천도 풍수지리설이에요. 항상 좀 정권이 아니면 왕조가 흔들릴 적에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이 풍수지리설이에요. 그리고 왕권 강화와 자주적 혁신 정치를 하려고 해. 그런데 그 중에서 금국정벌. 왜냐면 이때요. 그러니까 계층 간 분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금이 막 일어날 때예요. 금이 일어날 때니까 금나라가.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지금 팽배할 때야. 민족의식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묘청이 정말 이분은 뭐예요? 평이 다 달라. 민족 사상으로 어떻게 돼요? 금국정벌을 하려고 했어. 그리고 여기 칭제권원도 주장했어. 칭제권원이 뭐야? 이제 인종을 황제로 부르자는 거예요. 이거 금국정벌 칭제권원 이거 매번 나오는 거예요. 묘청이 주장한 거야. 신진 세력들이. 군주를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자. 그랬어. 그런데 그래요. 인종이 호의적이었어. 왜냐면 아우 내가 있지 여러 가지 난을 거쳐보니까 쟤네들 쓸모없어. 우리 그냥 나 그냥 묘청으로 저렇게 해갖고 서경 갈 거야. 막 이렇게 되다가 굉장히 반대에 부딪혀. 개경 세력에 의해서. 김부식으로. 아 그럼 김부식? 아 이분 어디서 많이 들은 분인데 김부식 못 쓰신 분이에요. 삼국사기예요. 굉장한 유학자고 심지어 송나라에 가서 황제한테도 막 칭찬받으신 분이야. 굉장히 유교적 사상이 문학이 높으신 분이었단 말이야. 이분이 대표적인 개경파야. 그러면 묘청은 어때요?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개경파가 막 푸시하니까 또 인종이 막 흔들려.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교재는 적지 않았지만 묘청이 하나의 또 쇼를 해요. 이벤트 막 퍼포먼스를 하는 거야. 왜냐면 서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개경 쪽으로 막 이렇게 몰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 묘청이 대동강물에 기름을 넣어요. 기름을 넣으니까 거기에 막 빛이 반사되면 무지개색으로 변하잖아요. 그걸 보고 물고기 떼가 달려드니까 이렇게 서경이 흥하다 뭐 이런 거 굉장히 그런 그 예전으로 따지면 사실은 그분들이 보기엔 사기꾼적인 행동을 좀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발각이 나면서 인종이 완전히 마음을 접어요. 아, 안 되겠구나. 그냥 나 개경 있을래. 그리고 내가 무슨 황제야. 나 부담스러워.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서경천도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된, 왜냐면 지금 굉장히 여러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묘청 혼자로만 안 돼. 왕의 또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왕의 의지도 좀 꺾였어.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김부식 등의 개경 세력의 반발로 국호를 대위국 연호를 천계를 하여 서경에서 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묘청이 난을 일으키고 내분이 일어나서 결국은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이 돼. 김부식은 문인인데 무슨 장군? 예전에 고려 때는 문신이 장군까지 했어요. 서희, 강감찬, 윤간 이런 분들 다 문관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김부식 이분이 명을 받아서 가서 묘청일파를 제거를 한 거죠.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 뭐예요? 1135년 1월이었어요. 그러다가 다음 1월 19일 날 묘청의 난이 일어나서 1136년 2월에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1년간은 버텼던 거야. 1년간은. 그쵸? 그래서 이때 막 굉장히 어때요? 이 인종 때 고려 사회가 어땠냐면 농업 생산력이 좀 증대될 때요.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좀 늘어나고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죠. 우리 어느 시대 때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면서 재산이 쌓이게 되면서 거기서 계급이 발생해서 어느 시대 때 그랬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고려 이때도 마찬가지야. 잉여 생산물이 축적되면서 계층 간의 분화가 더 심해진 거예요. 어쨌건 저쨌건 어때요? 계층 간의 분화가 자꾸 심화가 된다면 어때요? 계층 간의 그 분열이 심화가 되면 결국은 나라가 굉장히 내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때요? 문벌귀족 사회의 내부의 분열과 지역 세력 간의 대립이에요. 대립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2번 결과 풍수지리설이 결부된 자주적 전통사상과 사대적 유교사상의 충돌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구려 계승에 대한 차이가 있죠. 그쵸? 왜냐하면 이건 서경으로 가는 거는 또 고려는 누구를 계승했어요?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북진 정책이 또 좌절됐다고 보는 거야. 묘청이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개경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북진 정책의 좌절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묘청의 난이. 그러면 4번 보세요. 금의 압력도 있었죠. 왜냐하면 금이 그때 막 일어날 때였거든. 금나라가. 금나라는 어느 족이 세웠었죠? 찾아보세요. 금에 대한 압력에 대한 반발이었으나 묘청의 난 이후에 서경파의 몰락과 개경파의 득세가 이루어졌고 문벌 귀족 세력이 확대되어 승문 천무 경향이 강해지면서 무신정변이 일어나진 거야. 왜냐하면 이분에 의해서 개경파 문신 세력 의해서 묘청 세력이 제거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 완전히 문신 세력이 지배하는 거야. 그러면 숭문 천무 뭐예요?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연결이 돼. 이자겸의 난이 묘청의 난에 영향을 준 것처럼 묘청의 난이 이제 무신정변으로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 그리고 5번 삼경제, 개경, 서경, 남경 및 분사제도가 폐지되면서 삼소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많은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권력 변화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미는 뭐야?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통해 문벌 귀족사회 내부의 모순과 폐단을 표출은 했어요. 그런데 폐단이 표출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이제 막 위에서 막 이만큼 잘 살던 분들이 계속 쪼이니까 밑에서 천시를 당했던 분들이 어때요?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 세력이 이제 무신 세력이에요. 그 무신 세력 들어가기 전에 한번 다시 보자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묘청의 난 하면 자주적인 독립운동, 무슨 민족사상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균형되게 보셔야 돼요. 단재 신채호 선생이 항상 묘청 얘기가 나오면 신채호 선생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난가사상이라고 해서 민족사상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1920년대 한국 고대사 연구를 통해서 어때요? 난가사상,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전통적인 민족사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난가사상은요, 민족주의예요, 사실. 민족주의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실학이 같이 결부된 거예요. 그런데 난가가 뭐지? 그래서 난가 대 유교 사상의 대립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난가 사상 요거죠? 그쵸? 집가 이거예요. 집가자요. 난가 사상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항상 얘기 많이 나와요. 단재 신채호 선생이 1000년 우리나라 역사 중에 가장 일대 사건이 이 묘청의 난이 실패한 것이라고 보셨어요. 이 묘청의 난이 실패했기 때문에 자주적인 독립 운동이 진행되지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구한말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신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신채호 선생은 묘청이라는 인물 자체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 반응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묘청 자체가 물론 자주적, 북진 정책 이런 걸로 설명돼요. 그래서 난가 묘청의 난 하면 난가 불교 대 모해 사상의 대립, 유교 사상의 대립 이 얘기 많이 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상 대립이죠. 그 다음에 국풍파. 그쵸? 그리고 독립당 대 국풍파 대 한학파. 한학 유교를 숭상하는 학파들 간의 대립. 국풍은 우리나라 민족적인 거. 그리고 독립당 대 사대당.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묘청 자체가 물론 이런 것을 주장하고 난도 일으키고 독립적으로 하고 칭제권언하자, 금국정벌하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인물이란 자체가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지 않았나 뭐 이런 그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묘청 자체를 무조건적인 뭐 독립 사상을 갖고 자주적이고 뭐 이렇게까지는 평가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상, 이런 견해도 있고 이런 견해도 있어요.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시험 보는 이 클래스에서는 아, 이런 이자겸의 난이 있었고 이런 묘청의 난이 있었어.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지금 의미가 이런 거죠. 결국은 이자겸의 난이나 묘청의 난 다 뭐예요? 이것이 모순 덩어리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 사회에. 그래서 문벌귀족 사회의 내부의 저기 혼란과 뭐예요? 모순 폐단 이런 것을 표출했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아유 뭐 이런 사건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사실 외척대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자겸 외척대 무너지고 그다음 묘청 나왔어. 그다음에 무신정변 일어나면서 고려의 뭐예요? 내실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무신들이 정치 잘하면 되지. 그쵸? 정치 잘하셨으면 됐죠. 그런데 이분들은 뭐예요? 정치를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예요? 이 집단이 100년간 뭐예요? 거의 이제 100년이 가. 그래서 이 100년간의 세월간 굉장히 내실이 취약해졌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침략도 많이 당하고 여러 가지 혼란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신정변이 일어난 게 아니야. 갑자기 묘청의 난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자겸의 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계속 쌓여오면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러면 묘청의 난이 먼저 나와야겠어요? 이자겸의 난이 먼저 나와야겠어요? 이자겸의 난부터 하나하나 흐름을 보시는 거예요. 단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사는 갑자기 나 고려만 하나 볼래, 공부할래 이것이 사실 크게 먹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공부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천천히 보시는 거예요. 지금 늦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나는 진압이 됐지만 김부식 세력이 막 대두가 되는 거예요. 진압시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무신정변이 발생하죠. 1170년 8월에 무신들이 일어나. 그래서 그냥 궁궐 안팎을 다 돌아다니면서 문신들을 다 제거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18대 의종이 유배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명종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명실상부한 왕의 기능은 없고, 그러니까 좀 막말로 하면 꼭두각시 이런 역할로 전락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1146년에 이것이 묘청의 난이 1135년에 일어났어. 그래서 1146년에 의종이 즉위를 했단 말이에요. 인종 다음에 의종이죠. 그리고 계속 의종이 실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가 실패했어. 막 실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특히 궁궐을 밖을 행차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배경 한번 보세요. 문신의 무신에 대한 멸시와 차별 대우. 이 문신이 무신을 차별 대우가 문신을 차별 대우했던 게 왜 더 심화됐는지 묘청의 난에서 보셨을 거예요. 문신의 인이 너무 세졌어. 그리고 어때요? 차별 대우 심하죠. 군인전 미지급했어. 군인전은 이제 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요. 항상 견제가 필요해요. 나라가 잘 굴러가려면 왕도 견제 당하셔야죠. 그리고 문신도 무신 견제하고 무신도 문신을 견제해야 돼. 그런데 이 시스템이 완전 붕괴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문신들이 무신한테 군인전도 지급도 안 해. 그냥 결국은 힘이 집중이 된다는 건요, 이제 토지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골고루 갖는 것이 아니고 한쪽으로 몰리게 돼, 이 토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지급했다는 건 어디로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는 소리가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이 다 문신 쪽으로 흘러갔겠죠. 그래서 측근 세력들의 사치 등 그 다음에 의종의 실정이 같이 일어나면서 그냥 시스템이 붕괴돼 버린 거야. 그래서 1170년 명종 원년부터 1270년까지 거의 100년 이상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했어요.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하니까 어느 측면에서는 또
어때요? 안정화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정치를 잘 몰라. 정치도 다 어때요? 뿌리가 있고 또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 그런데 무신 정권이 있었을 적에는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서희, 강감찬, 이제 나올 분들, 우리가 공부할 국사에서요, 장군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신라 때 장군 뭐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뭐 신라 장군 굉장히 유명하신 분, 어떤 분, 그쵸? 어떤 분들, 김유신 장군, 고구려 때 을지문덕, 그 다음에 백제는 가장 많이 떠오르는 분, 계백 장군, 그리고 고려 때는 그나마 왜 더 많냐면, 그나마면 안 되죠, 사실은 장군들이 힘을 쓰면 안 됐어. 왜냐면 장군들이, 이 문신 출신 장군들이 힘을 썼다는 거는 나라에 병고가 생겼다는 거잖아. 이런 일은 사실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체질이 약해지면서 침략도 받고 그래요. 이렇게 딱 봐서 저 나라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데 쟤를 보니까 너무 저 나라가 너무 세 보여. 그러면요 막말로 건드리질 못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쟤네 막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네 이러면 어떻게 돼? 아, 우리가 침략해도 되겠구나. 이런 또 막 그 욕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보세요. 일단 고려의 그 상황들을 왜 외부에서는 몰랐겠냐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신들은 점점 힘이 세지고 문신들이 또 그런 무신들을 또 지배해. 예전에는요, 서희, 강감찬, 윤관, 고려 때 이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김부식까지죠. 김부식도 묘청에나 진압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군 출신, 뭐 무신 출신은 아니지만 또 문신으로서 장군의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문신, 그리고 병부 있잖아요. 군사에 관련된 병부에도 최고위직은 다 문신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신은 정삼품까지 올라가. 정이품은 안 돼요. 그래서 상장군이 최고직이에요. 무신 같은 경우는. 그리고 무과도 없었어요. 무과 없는 거 제가 매번 얘기해요. 무과 언제 생겼어요? 조선 초 정도전 때예요. 그쵸? 그러니까 벌써 보면 이미 체질이 굉장히 한쪽으로만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배경은 이렇게 났어. 그래서 의종도 어때요? 거제도로 유배당했어요. 그러다가 의종이 이제 살해당하죠. 이음인이라는 노비 출신 장수에 의해서. 한번 보세요. 전개는 뭐예요? 정중부 이방이 문신들을 제거하고 의종을 폐위시킨 뒤 명종을 즉위시켰어요. 옹립하는 거죠. 그리고 무신 간의 권력 쟁탈전이 가속화되고 그러면서 어때요? 일단 권력 쟁탈전에서 승리한 사람은 이제 막 토지를 막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토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가져갔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면요, 여지껏 저하고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제가 토지가 왜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토지를 가져야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들로 뭘 해요? 사병을 기르고, 사병 뭐야? 개인 군대들, 그 다음에 노비를 부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토지가 단지 토지가 아닌 거야. 권력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대토지 소유가 확대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갖는 거지. 권력자가 그냥 갖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밑에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지방 통제력 상실하면서 농민의 봉기가 이루어져. 아, 이거 보면 또 어떤 때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신라 말기, 신라 후기, 말기 때 진골귀족, 그러니까 주체 이름만 조금 바뀔 뿐이지 하는 행동들 뭐예요? 벌어진 사건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 흘러가. 그쵸? 대토지 소유하면서 세금 내라고 난리치다가 그럼 나 못 내요 하니까 또 어떻게 돼?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요. 거의 비슷한 패턴이에요. 이것을 무조건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전 고대 국가에서 다 알고 있었어. 고대 국가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권력의 변화가 나와요.
물론 여기서 예전에는 권력이 누구누구한테 변했다 이름까지 문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다시 나올 확률도 있긴 있죠. 그런데 너무나 막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처음에부터 끝까지 흐름으로 가세요. 일단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죠. 이방이었고 그 다음에 정중부였어요. 정중부를 경대승이 제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때요? 막 무슨 양심에 찔렸는지 어떻게 해서 병사를 해요. 갑자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이민이라는 노비 출신 상장군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중부 같은 경우는 이때 굉장히 난이 많이 일어나요. 앞으로 볼 뒷페이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445페이지에요. 이제 난이 일어나요. 반무신의 난, 뭐 여러 가지 무신한테 나는 반대하겠다 그런 세력들도 있지 않겠어요? 문신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정중부 때 김보당의 난, 망이망소의 난, 조이총의 난, 승려의 난 다 일어나요. 그런 와중에 정중부가 경대승한테 제거당했어. 이거 이름 정도는 흐름 정도는 외우셔야 되죠. 경대승이 그래서 병사했어. 그런데 그 사이에 도망갔던 경대승이 이민이 정중부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좀 막말로 하면 좀 굉장히 배움이 많지 않은 분, 노비 출신이고 뭐 이래서 이분은 특히 격투를 잘하셨대요. 그러니까 수박이라고 해갖고 굉장히 맨손으로 싸우는 게 있어요. 그걸 굉장히 잘한 거야. 굉장히 막 힘이 센 장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노비 출신인데 김보당의 난을 진압한 후에 대장군이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어떻게 의종을 내려가서, 왜냐하면 지금 보면 김보당의 난이 의종을 옹립하려는 반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무신들이 볼 적에는 의종은 빨리 제거돼야 될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민이 가서 의종을요, 참 이건 굉장히 좀 살벌한 얘기인데 그분의 허리를 부러뜨려서 제거했어요. 그리고 물에 던져서 버렸죠. 어떻게 해서? 솥에 담아서. 굉장히 큰 솥에 담아서. 드라마에 그 장면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좋지 못한 방법, 그냥 무력을 사용해서 위치에 오르는 사람이 인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신정변 때 장군 승진했죠. 그 다음에 의종사례 후 대장군 승진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조이총의 난을 진압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상장군이 되는 거야. 무신 때는 상장군이 가장 높은 거였죠. 그러니까 무신들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이민까지 왔어. 이이민은 또 누구한테 제거당하면 최충원 부자. 최충원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 정권 얘기하면요, 이 최 씨 얘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4대간 뭐예요? 4대가 막 다 밑에까지 등손주까지 간 거야. 그리고 60년간. 그래서 이 최충원 부자 얘기가 이 무신정변 얘기하면 꼭 나오는 거예요. 정권 얘기하면. 근데 이민이 배움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막 아들이 있어요. 아들의 하인한테 최충원의 이 기르던 비둘기를 뺏긴 거야. 그래서 그 비둘기 돌려달라고 갔다가 몰매를 맞았어. 최충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게 굉장히 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충원이 앙심을 먹고 이이민을 제거하게 돼요. 그래서 최충원이 그때부터 이제 계속 정권을 잡는 거죠. 최충원, 최우, 그 다음에 최항, 최의까지 가요. 그런데 최의에서 이제 최씨 가문의 정권 장악이 완료가 되는 거야. 누구한테 제거당하면서? 김준이라는 노비 출신한테 또 제거당해. 또 김준은 또 이면이라는 같이 최희를 살해할 적에 같이 있던 이면한테 또 살해당하고, 이면에서 그 다음에 그의 아들까지 2대가 가면서 무신 정권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최희를 꼭 체크해 두세요. 최희 때 어때요? 1258년에 최희가 피살당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최희가 피살당하면서 이 최씨 정권은요, 몽고와 강화하는 걸 굉장히 적대시했어요.
끝까지 항몽투쟁 하는 것을 원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최희가 제거당하면서 이런 또 일련의 최자, 김보정 등의 신하들이 이제는 몽고와 강화를 하자, 이런 세력, 이제 말이 또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58년에 최의가 제거됐잖아요. 1260년에 이제 태자, 나중에 그러니까 훗날 원종이 되실 그 태자가 몽고에 입조를 하게 되죠. 이제 친조라는 말, 입조라는 말 이제 나올 거예요. 친조는 왕이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몽고한테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사실. 아련한다고 하죠. 말 듣고 한마디 뭐 꾸지람 뭐 듣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야. 그리고 입조는 태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조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태자가 하는 건 입조야. 실질적으로 고려시대 때 친조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마지막 고려의 자존심인 거야. 그쵸? 그래서 친조하겠다고 해서 돌려보내. 몇 번 그래서 근데 안 가. 그것이 이제 고려의 또 살아남은 방법이죠. 살아남는. 그러니까 고려는 이미 외척 세력 때부터 체질이 약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력으로 누구를 제압하고 금국을 사실 묘청에 난 때요. 금국 정벌 얘기 나왔잖아요. 금국 가서 정벌하자. 근데 여기에서도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금국 정벌이란 것이 독립적이다, 자주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또 현실적인 그때의 상황으로 보면 금국 정벌은요. 사실은 신기루 같은 것이었어요. 그 고려의 상황으로 볼 적에 금국 정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인종이 결국은 묘청의 그 뜻을 따르지 않은 이유도 있어요. 금국 정벌이 내가 보니까 제가 의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종이에요. 인종인데 금국 정벌, 우리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야? 칭제권은 내가 황제래. 내가 황제가 될 수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문제에서 인종은 묘청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황을 보면 이거 우리가 단순히 이제 제 수업을 듣지 않으셨던 분은 예전에는 묘청의 난이 이랬는데 그때 금국정벌도 하고 칭제권원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때 고려의 상황으로 보면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권력의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것을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정중부, 이방 정중부 경대승, 그 다음에 이민이라는 사람. 그쵸? 이민 제가 잠깐 설명했었어요. 그리고 이민을 제거한 최씨가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그래서 4대가 가. 그쵸? 4대가 갔다가 그 다음에 김준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임씨, 부자가 끝을 내는 것이야. 이것이 무신 정권이야. 이렇게 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 권력의 변화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체크하시고 이제 제가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최충원이 이제 나와. 보통요. 이민이 어땠다, 정중부가 어땠다 이런 얘기는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아요. 단지 그들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 문제에 많이 나냐면요.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기구들이 무엇인가. 그 기관들 있잖아요. 사병화 한다던가 정치기구들이 있다던가 무슨 군사조직이 있다 이런 얘기가 더 중요해. 그런데 인물로 따지면 최씨 집안에 대한 인물에 대한 얘기가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카테고리에 최충원, 최후까지 넣어놨어요. 그러면 최충원 어떤 사람이에요? 이민을 제거하고 올라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민은 사람이 이제 배움이 그리 크지 않으니까 막 사람들한테도 막 하고 막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최충원은요, 이분 나름대로 최씨 집안이 4대까지 갈 수 있었던 건 굉장한 노하우가 있는 집안인 거예요. 그것이 국가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됐지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막 무식하게 막 안 해. 막 뒤에서 막 조종도 잘하고. 그래서 최충원 같은 경우는 올라서자마자 또 명종도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신종도 옹립해. 그것이 1197년이에요.
또 희종도 또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옹립해요. 그것이 1204년이야. 그리고 또 나중에는 강종 옹립했죠. 그 다음에 끝에는 고종까지 옹립해요. 그러니까 명종, 신종, 희종, 강종, 고종이 다 최씨 집안에 의해서 갈려지는 거야. 이렇게 막 앞에 나서서 막 못되게 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이것을 뒤에서 조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쵸? 한번 보세요. 강력한 전제 정치를 했어요. 최충원도. 왜냐면 이민을 무찌르고 올라섰기 때문에 전제 정치 필요하죠. 4대 60년간 최씨 무신 정권의 지속이 됐고 정치적 장악했어요. 그런데 최충원 얘기하면 교정도감이란 것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어때요? 반대 세력 제거하는 거야. 쟤 나한테 반대했어. 제거해야지. 교정도감이란 완전 사적인 기구를 설치해서 어떻게 해요? 반대 세력 제거하고, 그 다음에 행정 감시하고, 관계기관들 그 행정 있잖아요. 나라의 행정 감시하고, 세금 징수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적도 감시하고, 숙청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가 항상 문제에 자주 나와요. 교정별감. 그러면 교정별감이 뭐야? 교정도감의 짱인 거죠. 장이에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조건 정권을 잡은 최씨 집안은 교정볼감이 무조건 돼야 돼. 그래야지 교정도감을 움직일 수 있고 나라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별감은 대대로 세습을 시켰단 말이에요. 체크. 최씨 가문에서 세습하고 그다음에 군사적 장악해서 요거 중요해요. 도방이라고 설치해서 개인 경호를 해요. 그리고 삼별초도 사병 조직이에요. 그런데 삼별초가 사병 조직이긴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야별초하고 마별초로 나눠져요. 삼별초가. 그래서 야별초에서 좌별초, 우별초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신의군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 왜 한번 제가 얘기했죠. 왜 야별초가 필요했나. 도둑을 잡아야 돼. 그리고 사병적인 기능도 있어. 그러면 그 도둑이 누구였냔 말이죠. 일반 백성이었어요. 왜냐면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야별초를 보는 시선이 그리 곱진 않죠. 왜냐면 이것이 무슨 굉장히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고 시작은 도둑이나 이런 잡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럼 도둑의 대상은 일반 백성이야. 백성 잡기 위한 거야. 그러다가 지금 최씨 정권의 사병 조직이기도 하고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적에 원나라에 대항한 대몽 항쟁에 또 앞장서신 분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삼별초 자체는요, 참 평가가 대몽 항쟁이라는 큰 대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그렇게 그닥 아름답지 못한 의도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삼별초는 사병 조직이에요. 그리고 경제적 기반은 농장 소유했어요. 농장, 이거 토지죠 뭐. 그래서 진주 지방을 시급으로 점령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급 노급 아실 거예요. 시급이면 와 났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급은 얘기했죠. 우리 이 얘기 시급 노급 얘기 나온 게 어느 왕 때였는데 무슨 어느 나라였고 기억해 보세요. 어떤 나라 때부터 어떤 왕이 시급 폐지했어, 노급 폐지했어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고대 국가 중 하나였죠. 그리고 여기서 최충원이 계속 정권을 이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약은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영악한 사람, 그쵸? 영리하다고는 얘기해주고 싶지 않고 영악하다, 그쵸? 그래서 이분이 어쨌건 저쨌건 계속 4대까지 이어가요. 그래서 최후는 문무관의 인사권 장악이죠. 사실 인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내 밑으로 서게 하면 모든 걸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방 설치했어요. 최충원은 아까 도방 얘기 나왔고 교정도감 얘기 나왔어. 근데 최후는 정방 얘기 나왔네. 자택에 인사기구를 설치한 거죠. 그러니까 왕도 이분은 뭐예요? 이분은
결제도 안 받으러 가. 그냥 거기 자신의 집에서 해. 그러면 아니 왜 집귀신이야? 집에 안 나와? 그런 이유가 있죠. 무섭잖아요. 어떻게 나를 누가 노릴지 누가 알아. 아무튼 간에 피로 일어섰기 때문에 또 피로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택에 인사기구 설치하고 자기 집으로 오게 만드는 거죠. 삼별초 조직해서 그다음 뭐예요? 도방과 함께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으로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방 설치. 아, 최후는 서방이란 말 자꾸 잘 나오거든요. 그 서방이 아니에요. 이 서방이에요. 그쵸? 그래서 서방 설치해서 뭐예요? 문인들의 정치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에 설치한 수기 및 문안 담당이에요. 아, 그렇죠. 여기에서 왜냐하면 지금 최후 같은 경우는 문신 출신이잖아요. 무신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큰 배움은 없어. 그리고 지금 밖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설치한 수기 및 문안 담당 기관은 이 사람들을 자기 집에 객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인들 있죠. 이런 사람들 자기 집에서 먹고 자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 무슨 일들이 떠돌고 있나 이런 얘기도 듣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원하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죠. 이때 후기의 대표적인 문장가인 이인로, 이규보, 최자 이런 분들 다 이 서방에서 뭐예요? 먹고 자고 했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최후한테 이런 기간, 자문기관 그런 거 비슷한 걸 일을 하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최후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강화도 천도를 했어도 끝까지 대모항쟁을 하고 싶었던 것이야. 한번 보세요. 몽고 침략에 대비하여 강화도 천도를 단행을 해요. 아무튼 간에 뭐예요? 강화도 천도는 다음에 또 얘기하죠. 보면 최후는 이런 사람이야. 최씨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대대로 교정 별감을 하면서 정권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그 문인들과의 끈을 놓지 않은 거예요. 진일보한 거죠. 그래서 항몽투쟁. 아무튼 보세요. 무신정권기구의 변천사항. 중방은 정중부예요. 그리고 최고 군사기구 역할을 막 했었죠. 도방은 경대승. 이 도방에서요, 지금 이거예요. 자신의 호위무사 집단이에요. 사병 집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중방은 이민. 그래서 최고 군사회의기구로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도방 최충원. 이 사람도 어때요? 사병 조직한 거죠. 이때 최충원 때 그 사병 집단이요. 거의 한 3,000명 됐었대요. 그리고 육교대를 했었는데, 3,000명 뭐 그리 많지 않네 하지만요. 그 고려시대 옛날에요. 3,000명의 사병을 가졌다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3,000명을 월급도 줘야 되죠. 녹봉, 그 다음에 먹여도 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000명 하면요.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 이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적에 이 사병 집단이 가서 많이 싸움도 하고 막아내기도 했지만 3,000명 같은 그 사병 집단이요. 힘을 발휘했다면 더 많이 그 대모항쟁에 투입이 됐었다면요. 아무래도 백성들이 덜 죽어나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000명 그리 적지 않은 숫자예요. 보세요. 그러셔서 지금 보면 정방은 최후였어. 이 기구들 정치기구, 뭐 군사기구, 회의기구, 그 다음에 뭐 사병집단 이 흐름을 잘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외우면 기억이 안 나. 그렇잖아요. 최충원 때는 이랬어. 최후 때는 이랬어. 최후 얘기가 문제에 가끔 나요. 그렇죠?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중방정치하면 고려는 중방정치예요. 그래서 2군 6의 상장군, 대장군으로 구성되는 화적기구로서 최고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가 중방이었어요. 그래서 무신정변 이후 정중부에서 무신 권력의 유지와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중방인 거죠. 그러니까 기원은 이런 기구의 기원은 중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차츰 뭐 경댕승으로 넘어가고 최씨 정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문신에 대하여 일어난 세력들이 무신이야.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무신이 정치를 굉장히 잘했다면 무신 정권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내용은 최충원이 한 일들, 기구들, 최후가 한 것들을 보면요.
그렇게 시스템이 잘 굴러간 것 같진 않아요. 잘 작동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무관의 합작기구 같은 경우는요.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합작기구 있어요. 중방에서 장군방으로 넘어가. 그리고 낭장방에서 산원방. 그리고 그 다음에 고위방까지 가요. 근데 교위방까지 가는데 이거는 그렇게 막 적진 않으셔도 돼요. 아, 이렇게 합작기구도 바뀌고 있구나. 이 정도 아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셔서 지금 보면 최씨 정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제가 뭐 한 페이지 정도, 두 페이지 정도 했지만 여기에서 생각할 것들은 흐름들,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갑자기 무신정변이 일어난 것이 아니야. 외척 세력, 이자겸의 남부터 해서 쌓이고 쌓였던 것이 이제 폭발한 것이야.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서 각각의 사건들, 그 다음에 기구 이름들 정확히 외우시면 돼요. 조금 이따 다시 쉬고 할게요.